여담으로 제가 공인중개사 생활을 지방에서 오래 했었는데요. 관공서가 아주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때 한 여성 고객분의 다가구 주택 원룸 전세 계약권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물론 확정일자를 권해드렸었는데 대출이 없고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은 굳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세권 설정을 원하시더라고요. 먼저 전세권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전세권 설정이란 때때로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설정하는 권리로서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 등본 을구란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효력이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요건과 비슷한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이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경락되었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는 달리 등기를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확정일자와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며 참고로 확정일자는 이길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전세권은 물건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로 할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세권 설정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권리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그 전에 임대인과의 합의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듯 임대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전세권 설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 특별한 경우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목적 부동산의 주소 이전 혹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람이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전세권 설정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건물주들은 전세권 설정을 기피할까요? 일단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본인은 지금까지 전세권 설정 같은 거 해줘 본 적이 없고 본인을 신뢰하지 못하겠냐면서 감정을 앞세워 공감 능력을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딱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등기 울구란이 지저분해진다. 저도 가끔 전세권 설정과 말소가 무수히 반복된 등기부 등본을 볼 때면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등기 울구란이 매우 지저분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은 등기를 잘 볼 줄 모르는 사회 초년생 임차인이나 혹은 매수인들에게 조금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세권 설정 자체의 효력은 생각보다 강하다. 전세권 설정의 대표적인 안전장치이자 가장 막강한 효력은 앞서 말했듯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하여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 절차인데요. 임대인들 중 가끔 이러한 효력을 괜히 무서워하거나 찝찝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크지 않은 액수에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붙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그냥 단순히 귀찮다. 대부분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동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의 구비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준비하는 서류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거나 골치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꺼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일부, 주민등록 초본 일부,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 등이 있겠고요.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로는 전세계약을 맺은 부동산 임대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일부, 일반적으로 쓰는 도장,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비용 산정 방법으로는 등록세 전세금액의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증지대 15,000원, 그리고 별도의 법무사 비용. 이렇듯 전세금액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기서 세이브할 수 있는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끔 셀프로 등기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집을 알아볼 당시에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했었지만 계약하고 나면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 동의를 번복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 혹은 계약 시 특약을 통해 그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에 있어서 거의 무적같이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전세권 설정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봤던 전세권 설정의 효력 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인과의 합의점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흔히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무조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의 가장 큰 효력인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토지가 아닌 건물 혹은 건물 일부에 하는 설정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부분은 그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전유 부분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공유하는 부분도 같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집합 건물은 이미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며 배당 금액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권은 해당 건물 일부에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건물 일부에만 미친다는 말인데요. 결론적으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같은 경우 전세권에 의한 임의 경매가 신청되지 않을 수 있고 확정일자와 같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문을 받아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이며 배당을 받는 것도 건물 매각 대금에서 전세권자로 하여금 우선하여 변제를 받고 모자란 금액은 토지 매각 대금에서 일반 채권자와 나눠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에 설정하는 전세권은 확정일자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둘의 차이점을 뽑아보자면 첫 번째, 전세권 설정은 등기 신청 당일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 별도의 배당금 신청 없이도 배당이 된다는 점. 그렇다면 임의경매 신청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옛 어른들로부터 전세권 설정은 굉장히 막강한 최고의 안전장치로 여겨져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경매 신청권 때문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수천 건의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주변 사례들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매 직전에 해당 채무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합의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본인의 소중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까지 지켜보는 건물주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깡통 전세와 같이 사기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중개 사고 우려가 있는 찝찝한 매물들은 애초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 주택의 주소 이전 혹은 확정일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집합 건물에 설정하는 전세권은 확정일자만을 부여받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안전장치로서 보완될 수는 있다. 하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에 설정하는 전세권은 확정일자보다도 못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본인이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를 원한다면 확정일자 또한 전세권 설정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한 일처리 안전장치를 원한다면 전세권 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까지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다면 그 정도로 불안하고 무리한 거래는 그냥 하지 말자. 여담으로 제가 공인중개사 생활을 지방에서 오래 했었는데요. 관공서가 아주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때 한 여성 고객분의 다가구 주택 원룸 전세 계약권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물론 확정일자를 권해드렸었는데 대출이 없고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분은 굳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세권 설정을 원하시더라고요. 가끔 주택 청약 혹은 기존 주택 때문에 주소 이전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조심스럽게 사유를 물어보니 어차피 2년만 근무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것인데 신분증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 찍히는 것이 그냥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쪽팔린다고. 가끔 이런 용도로도 전세권 설정이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세권 설정의 모든 것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모든 내용을 전부 전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제대로 된 매물 중에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객불 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